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현재 남겨진 과제가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일 텐데 3년 만에 지금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셈인데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아까 뭐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상하이 셀비지 방식으로 하면서 사실 1년 6개월을 허비한 겁니다. 이 방식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천공을 해야 되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거기다 브레이크에 놓고 하다 계속 실패를 했어요. 결국 작년 말에 이 공법을 포기한 겁니다. 작년 말에 공법을 바꿔서 올해 초부터 이제 그 작업을 들어갔고 실제로 인양 준비한 거는 지금 방식으로 인양 준비한 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하야스보는 계속 이런 부분을 아주 굉장히 비밀주의적으로 좀 해요.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왜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조사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해수부가 계속적으로 이 유가족과 미수습자의 의견들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분야기보다는 미수습자하고 유가족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게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어요. 유가족들은 바깥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미수습자가 어떤 안에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들어가서 봐야 된다. 이거 피해자의 권리다. 공개하라라고 했더니 찔끔찔끔 열어주는 식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가족들은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끝날 때까지 감시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보시기에 뭐 감춰야 될 게 많습니까? 상하이 셀비지가 했던 작업이 다 이제 의미 없던 작업은 아니에요. 네. 선체를 절단 안 하고 훼손 안 하고 들기 위해서는 선체에다 바로 와이어를 걸 수가 없어요. 리프팅 빔이라는 빔을 배 밑에 까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팅 빔이라고 하는 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뭔가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뭐라고 하냐면 빔을 넣을 때 밑에 해저면을 깎아서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해저면의 그 성분이라든지 상태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일기가 별로 좋은 날이 많지 않았다. 네. 작업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웠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인양을 하는지 마는지 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선체에 대한 수중 수색이 2014년 11월에 종료됐는데 인양하기로 결정된 건 최종 결정된 건 5월입니다. 다음에. 그동안 사실상 시간을 그냥 낭비한 거죠. 선체 인양을 결정을 하기까지 이미 인양이 가능한지 계속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그 집안이 자갈이라는 건 이미 그때 당시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작업을 하면서 이게 자갈이라서 작업이 어렵다 하면서 이제 좀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못했지? 왜 못 알았지? 계속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가 거기 다녀갔다면서요. 예. 뒷말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정부하고 저희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게 이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진도 실내체육관 한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앞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에게 뭐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그런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호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지 계속해서 가족분들에게는 뭐 인양을 최선을 다하겠다, 완전하게 뭐 원인을 다 밝히겠다, 그리고 미수자분들이 모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수십 차례 약속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족분들은 불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결국은 어쨌든 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정부 입장에서 사실 뭐 가리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지연을 시켰다거나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해명을 할 건 해명을 하고 공개할 거 공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가족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가족분들이 면담 요청을 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그냥 거부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훨씬 더 나쁜 짓을 했죠. 네.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면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가족분들 보고 대기하고 계시라 그랬고 있으라 그랬고 대표로 말할 사람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분들은 누가 얘기할지 서로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도망간 거죠, 사실은. 면담을 애초부터 거부했으면 가족분들이 그렇게 화를 안 내죠. 옛날에 하던지 똑같이 반복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엔 더 심하게 내가 나오겠다,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박주민 의원하고 그 현장에 좀 있었던 건데요. 이게 또 저는 좀 더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쪽에서 와가지고 저 총리가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준비하는 중에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란 작전을 폈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 상당히 교활하다. 이게 좀 너무 무책임하고. 책임자들이 방문할 때는 모든 일정들이 다 사전에 공지가 되고 다 알려지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대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당연히 되는 건데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만나지 않고 갔다는 거는 피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도 못 가지게 되는 거고 모든 말에 대해서 진짜 믿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저는 또 어제 굉장히 황당했던 게 이순덕 할머님이라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윤병세 장관이 오지도 않았는데 방명록에 윤병세 장관이 온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분들이 이 정부의 어떤 관료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특히 어떤 게 밝혀져야 된다. 세월호의 어떤 진실 규명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몇 가지라도 핵심적인 거. 일단 뭐 침몰 원인이 뭐냐를 밝혀야 될 거고요. 어쨌든 침몰은 일어났는데 그 뒤에 그 구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에 관심 갖는 것조차도 막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작업들이고. 보수단체까지 동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가족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고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군요. 직접 저 인양할 때 그 곁에 계셨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그 선체를 보시니까 침몰 원인이 좀 이렇게 확인이 된다거나. 지금 비전문가로서는 좀 모르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선체조사위원회 전문가들 들어가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형상으로는 심각하게 무슨 뭐 충돌한 어떤 흔적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곳곳에서 찌그러지고 뭐 패이고 잘라지고 훼손되고 하고는 있지만 이 충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가족분들도 뭐 충돌설이나 내부 폭발설을 사실이라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가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선체를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 배의 크기에 비하면은 이상할 정도 급격한 변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정도의 배가 가라앉으려면 한 7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근데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다 침몰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배경을 무시하고 뭐 그런 가설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하는 건 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마 선체를 보면서 그런 가설들 중에 몇몇 가설들은 배제가 되겠죠. 그런 과정이 바로 전 진상규명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구조를 실패한 거다라고 보시는데 또 많은 분들은 구조를 안 했다고 봅니다. 해경이 선내 진입을 안 했죠. 그러면서도 바깥에서든 아니면 무전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선내에 남아있던 선원들을 통해서든 퇴선 명령이라는 걸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지금까지 명확하게 안 밝혀져 있는데 그래서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됐으면 구조 실패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구조를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은 구조 방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워낙 무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실 직접적인 예잖아요. 지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 출동했던 뭐 구조원분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업무인데 가만히 밖에 서서 사실상 그 영상 수차례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과 그 승객들을 배에 그냥 태우는 역할 정도만 했었거든요. 당시 뭐 헬기도 출동해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했다고 합니다만 헬기로는 구조할 수 있는 사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선내 뭐 진입한다거나 뭐 퇴선 명령을 해서 더 많이 이제 승객들을 꺼내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무능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라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무능했다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게 초기에 너무 선장하고 선원들만 딱딱 구해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을 우선 구조를 해냈는가. 선원인
건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옷을 입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로 세월호를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이 부분은 아쉬워요. 아쉬운데 또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헌재가 직접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기구인데 넘겨받았던 자료가 검찰에서 수사했던 자료였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사실상 대통령의 그 당시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헌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좀 더 명징한 어떤 판단을 내기는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그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수차례 부적절했다, 미흡했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헌재 제출돼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탄핵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 자리에 이제 그 바깥에서 이제 유가족들 오고 있었는데, 진짜 유가족들은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사라지고 실제로 뭐 그 구조 작업을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구조 작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또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도리어 조사가 부족하고 이런 거에서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서 판단을 미룬다, 유보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했었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절규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요 7시간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 국민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가 좀 있는 거죠. 탄핵 사유의 1번 첫 번째로 잡았던 그 7시간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거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가 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 하시는 분들과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 일 수 있겠고. 다만 그때 당시 이제 재판관 두 분께서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 분이 보충 설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본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불성실한 점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재판이라든지 그런 결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아예 그 이번 탄핵 재판을 통해서 세월호는 아니야 이렇게 닫아놓은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 대통령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대통령 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정말 부적절하고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